안녕하세요. 김동희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뭐 별일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달에 모임 하면서 우리 마칠 때, 다음 달에 요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질문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신학교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좀 아니면 뭐 음,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직업 종교인으로 노동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게 필요할까? 라는 거 한번 음, 고민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요 신학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누군가 했다 하면 가장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확실히 이제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음, 이런 답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음,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답이 떠올랐다가 음, 한번 다시 생각을 곱씹었어요. 음, 네, 곱씹었는데 결국은 내가 오늘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 신학교를 얘기하는 게 음, 딱딱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의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고 음, 또 담임 목회로 하면서 일반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고민들은 또 음,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영역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꼭 지금 관점으로 다 과거를 투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음,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신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학교가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이제 내가 신학생 때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은 학부도 하고 MDB도 하고 쭉 한 네네. 거잖아요. 저는 MD 네, 들어가고 석사하고 네, 했었는데 어쨌든 네, 시간을 맞아요. 많이 쏟았는데 그 맞아요. 효능감 이런 거 어때요? 신학교 거의 한 10년 다닌 거예요, 목사님? 뭐 7년 다녔죠, 7년. 7년? 학부 4년, 대학 아, 3년, THM이나 뭐 박사를 안 해서 뭐 학문에 아주 깊은 세계까지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 맛만 보고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그냥 우리 니즈 얘기를 먼저 해보죠. 뭐, 목회요. 저 도움이 되는지, 아쉬운 점이 음. 있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일반 얘기도 좀 해보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질문에 기반한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음, 이제 첫 번째 했던 생각이었어요.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하는 방식에는 두 음, 가지 차원, 아주 러프하게 말하면 음, 연역적 차원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귀납적 차원이 있는데 음, 이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훨씬 더 기존 커리큘럼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내려오는 음, 어, 방식의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조직 공부하고 성서신학 공부하고 뭐 목회학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어떤 학문적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이 내가 배웠던 고민과 공부를 실제 현장에서 던져주는 질문과 이렇게 서로 맞춰서 응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깊은 차원의 어떤 고민과 성찰과 학문적인 깊이가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내려오는 학문과 귀납적으로 오는 질문들이 잘 안 맞는달까? 음, 맞추기가 되게 어렵달까? 음, 그리고 그 질문들을 이것을 내가 영역적으로 배운 것을 적용해서 해석해서 답해주는 게 좀 어렵달까? 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부터 어, 우리 어떤 목회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목회적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를 나가고 설교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 질문들이 음, 오늘 내가 이 공부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링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보조자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현실에서의 질문과 신학 공부에서 공부가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아니, 음, 사실 근데 거리감이 없는데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나. 음.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일단 현실 적용은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들이 이거 꼭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유학을 가서 이제 그 신학교의 세계에 한 10년 정도 몸담으시다가 오시고 또 학교 강단에서 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장로교는 현장 목회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제대로 하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이론 세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과 막 긴밀하게 막 소통하면서 그 신학 교수가 일반 학문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토론도 해보거나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잘. 외국 신학교는 좀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인문학 교수들과 토론하는 걸 일부러 신학생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현장에서 하긴 하지만 과학자들도 만나고 이러지만 곧 대다수의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 자체가 조금 폐쇄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이제 목회자로 나갈 사람들은 이런 이론적인 어쩔 수 없는 요 이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고 응용하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음, 차라리 그 약점을 인정하고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저도 지금 얘기 들어서 기억나는 게 제가 무슨 과목이지? 목회학 강의였나? 그 우리 신대원 3학년 때 한 학기 동안 그냥 내내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신학 이론이면은 막 뜬구름 막 약간 형이상학 공부, 저는 오히려 그게 재밌긴 한데 되게 현장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는 과목들이 설교도 음, 마찬가지고 목회 그런 실습이나 목회학 뭐 그런 것도 그냥 일단 학기 코스를 맞춰서 그냥 라이센스를 따는 데 의의를 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피상성이 좀 있다 보니, 그래서 음, 이제 처음에 제가 했던 이 대답이 음,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답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음, 그럼 이걸 맞출 수가 있는가 학교에서 음, 그리고 이거를 꼭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게 음. 사실은 내가 이미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역질문을 내가 나한테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뭐 말이니 쉽게 그냥 담임 목회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떤 교회 모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교회 그런 거에 직원으로 평생 봉사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게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실습만 하고 싶은 거지. 몇 년 정도 실습만 하고 결국 하고 싶은 거는 개신교니까 이제 여러 작은 음, 모임들을 하는 거를 나는 이제 훈련받아야지 해서 간 건데 근데 그러려면 사실 현실적인 조직 운영이라든지 좀 이게 건강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그런 교육부터 음, 해서 사실 음악 교육도 좀 필요하고 요즘에 해보니까 음악을 만드는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음, 가지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신학과 그런 거가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은 거니까. 음, 그리고 음, 엔잡도 이제는 엔잡을 처음부터 그런 준비 가능성을 같이 권면하는 방식에 그래서 엔잡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가 오히려 저는 강의 커리큘럼에 우리가 논쟁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약간 현실적인 부분 같은 음. 거죠. 그러면서 또 신학은 또 깊이는 또 있어야 돼.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신학의 깊이라는 건 사실은 음, 음, 신학을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음, 어, 되게 이제 신학 이론을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신학 이론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거든. 음, 관심 없고, 음, 진짜 지금 내 삶에서 다가오는 삶의 문제 안에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냐? 왜 음,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음,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면 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신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음, 이제 그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음, 어떤 목회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신학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신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학을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은 수준의 어떤 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신학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저는 고도의 사유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훈련을 잘해서 이 성도들의 질문에 어떤 깊이 있는 답을 음, 사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어떤 신학 사조를 외우고 어떤 신학적 지식을 말하고 성경 지식을 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사유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 음, 메커니즘이 이제 어떤 목회적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음, 게 사실 전 신학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네.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 쉽지가 음, 않은 것 같아. 내가 음,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음, 뭐 3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음. 그래서 그 신학 공부에 좀 한계가 좀 있죠. 어쩔 수 없이. 네, 저는
이거는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그림 공부 다시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미대를 갔어. 그 미대 4년 동안 해서 자기의 어떤 방향성과 컬러를 확정 줄 수도 있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이든 가는 이유는 도대체 수천 년 동안 미술 역사에 뭐가 무슨 기법이 있었고 지금 현대 어떻게 이거를 쫙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거대한 이게 틀을 만들어서 자기 앞으로 이제 미술인으로서의 창조적인 뭘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서 이제 자기 걸 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에 하는 교육은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해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스펙트럼을 쫙 넓혀주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특히 이 종교의 장애인으로 들어올 때 뭐가 문제냐면 창의성이 완전히 저해될 수밖에 없는 이게 교단 신학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고대에서부터 현대 신학까지 쫙 훑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양한 성경 해석과 이걸 적용한 설교와 이제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저는 신학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는 건데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걸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실험해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이 될 때는 이거를 이제 막는 거예요. 마치 미대로 따지면 이 화풍이 우리나라 요거 딱 하면 다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예술인들 다 이제 아웃시킨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제 죽는 것처럼 종교장도 근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떤 신학 공부를 물론 교회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지만 신학교에서 이런 책을 보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막 목에 칼이 날라오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보수적으로 경도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자유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옛날에 했던 말만 반복하게 되니까 신학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교리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 교리가 어떻게 발생했고 이게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음,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화와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길을 찾아 사유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음, 이제 문답식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음. 확실히 그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연역적으로 막 이거 외워하는 교수들도 분명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질문하게 해주고 뭔가 생각을 끌어주고 그런 분들도 좀 있었고 큰 신학교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보면 눈치 보면서 이제 쫓아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자기 역량껏 이렇게 하면 공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목표를 신학교든 MDB든 무슨 과정이든 요 몇 년 안에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이 몇 년을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목표를 할 때 이걸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공부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좀 하면 그, 좋겠다. 그런 거지. 네,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질문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제 어떤 걸 좀 생각해 봤냐면 그 혹시 그 DC 인사이드 독서계를 가면 플로우 차트라고 있어요. 그 들어봤어요? 플로우 차트? 몰라요. 플로우 차트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음, 예를 들면 내가 뭐 대표적인 작가가 누가 있을까? 뭐 도스토옙스키를 알고 싶다. 음, 그러면 도스토옙스키 책을 전부 다 음, 정리를 하는 거야. 그 흐름을. 그래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 그래서 이 책에서 봤을 때 자기는 이 음, 책에서 이런 점이 좋으면 이런 쪽으로 이런 책을 읽어라. 음, 이 책에서 나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면 이런 길을 찾아가라. 음, 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독서 흐름도 같은 걸 만들어 음, 주거든요. 음, 음, 결국은 이 사람의 그 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나 취향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제 책 독서를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독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잠깐마다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신학의 거대 플로우 차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신학을 하면 이런 수업, 이런 책들은 좀 읽어야 된다. 이게 음, 이제 기본이다. 음,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이런 게 더 질문이 있으면 좀 이런 길로 가면 좋고, 음, 난 이런 쪽에 더 질문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가면 좋고, 근데 음,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런 거에 한계가 경험했으면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을 가면 좋고, 음, 이런 쪽에서 난 이런 게 좋다 하면 이런 쪽으로 가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큰 교감도 정도는
음, 신학교가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수업을 고르고 어쨌든 자기가 길을 찾아가는데 음, 그 길 안에서 어떤 길의 어떤 안내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체 신학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음, 사실은 우리가 약간 던져놓고서는 네가 이제 좋아하는 수업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자기가 발버둥을 칠 수 있는 자유도는 있었어. 음, 뭐 그런 가이드는 주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을 때는 완전 경도돼서 요즘에 한국에는 또 막 창조과 가지고 교수 막 자른다 그러고 막 또 난리거든요. 다시 경직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학교에서도 눈치 봐야 되고 안 그래도 교회에서도 그냥 신학과 별개로 보수적으로 훈련받은 교인들 앞에 서야 되고 이러면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건 없게 돼요. 그런 가이드의 효용성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다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학교가 만약에 그런 가이드를 줄 수 있으려면은 유연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비록 예를 들어 장로교 신학교지만 고대에서 장로교 정통은 요거지만 사실 다른 것도 품을 수 있다. 너무 장로교 같은 걸 너무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장로교 어, 목사여도 장로교 방식의 예전과 교회 조직과 그런 전통과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요거 컨텐츠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오픈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음, 분위기라면 신학 교수들도 음, 가이드를 우리 이제 잘 까열빈부터 누구부터 해서 현대 신학자는 여기서 우리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신학자들 누구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자 칼빈 여기 칼빈 우파 여기 자 여기까지만 해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공부가 안 되니까. 음, 근데 이게 약간 흐름이라서 음, 한번 이게 교회가 보수적으로 음, 이렇게 폐쇄적으로 조직이 바뀌기 시작하면 다시 개방적인 조직으로 가는 게 엄청 어려워. 그렇죠. 엄청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성장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양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고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는 조직이 또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교회가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보통 이 교회의 충성도가 높은 그 어른들이 중심이 되거든. 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세지면 이제 충성도가 낮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제 충성도가 높은 보수적인 어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며 이제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그 색깔이 이제 한쪽으로 계속 진해지는 음, 경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정당들도 어려워지면 되게 선명해지고 더 극단적으로 보수되거나 더 극단적으로 진보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를 들면 바닷물이 증발하면 점점 짜지듯이 음,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어떤 성장이나 이렇게 발전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더 음, 그게 어려워진 시대가 돼. 근데 이제 그러면 다양한 얘기를 하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 잘 되냐? 또 음, 그것도 아니야. 음, 왜냐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사실은 충성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고 음. 있어도 그냥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사실 신학교가 그걸 도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학교는 교회와 우정 관계여야지. 교회가 우경화될 때는 비판도 해주고 막 이래야 이게 독립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교회랑 아주 등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돈 문제로 얽혀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 문제도 사실 세습 문제나 이런 걸로 다 얽혀서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목사님 말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에 있어서만 충성파가 만들어진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충성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면 뭔가 잘 신실하게 참여한다는 거는 이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좋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막 이래야 뭐가 되는 건데 그거를 돕는 서포트 역할로 신학교가 그걸 좀 해줘야 사실은 중간 위치에서 사실은 이제 해주면은 윈윈이 되는데 신학교와 교회가 안 좋은 방식으로 결탁하고
이제 혼자 몇몇 소수만 알아서 뭘 이렇게 바둥바둥 해야 되면 이 상황이 이제 바뀌진 않으니까. 근데 예, 아마 근데 신학교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도움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구조니까. 그게, 그쵸? 그게 음, 그게 이제 엄청 큰 딜레마인 거야. 제가 음, 봤을 땐 그래. 이게 운영이 뭐 좀 되면서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옛날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할 때 결국 시민 독자 만들겠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엄청 시민 독자들 만들어 갖고 그때부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 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음,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건 언제나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 어, 학교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사실 되게 엄청 어려운 일이지. 학교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게. 음. 약간 생존의 문제랑 달려 있어서. 그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대학교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위기가 오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거기다 특히 한국은 신학교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사실 신학교가 앞장서서 인권이나 뭐 돈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어야 했는데 결탁까지 해버리니까 지금 신학교에서는 저도 공부하는 친구들 가끔 만나서 듣지만은 교수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 입국하고 지금 우리 때 가르쳤던 거랑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태도가 다른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도 대다수 교수들이 그런 걸 아니까 우리도 그렇고 신뢰도가 완전 싹 사라져서 신뢰 자본까지 없는 상태면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거는 더 악해지는 거고 더 돈 가진 사람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은. 근데 그렇게 해도 장래가 그렇게 촉망돼 보이지는 않는데 이 방향 지금 당장은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돈을 빨리빨리 끌어올 수는 있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은 쪽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나는 약간 그거를 결탁이라고 보기보다는 결탁은 음, 교수님이 음, 약간 의지가 있는 거잖아. 내가 이 음, 사람들에게 내가 보단 종속에 가까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속된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생계가 달려 있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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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계가 단순히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음, 학교 전체의 생계가 달려 있어서 이 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속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어,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바꾸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음.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고 하지만 어쨌든 솔루션을 찾아야만 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니까. 솔루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모아서 줘야 돼, 신학교에. 그 대형 교회에게 예속되지 않도록 음, 일반 평신도들이 음, 돈을 후원해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해줘서 음, 그게 학교를 넉넉히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 되면 해결이 됩니다. 음,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음, 비판만 하면 음, 절대 해결이 안 돼. 음. 내 생각에 그래. 조금 어려운 게 그게 쉽진 않은 거 알겠고 근데 이제 다만 회계와 반성이 먼저 철저하게 있어야 일단 한국 상황 말한 거예요. 한국 신학교. 있어야 사람들이 봐줘서 조금 할까 말까지 지금 한 수년 차, 5년 이상 나쁜 짓을 이렇게 신학교들이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 일단 돈을 막 보내볼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갈등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장기적으로 신학교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있고 또 신학 교수들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고 지금 다 사실 인맥이 나쁜 건 아닌데 좀 나쁘게 작동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뭐가 맞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뽑히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내가 진짜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그러면 사실 그 미래가 조금 밝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 이론은 좀 폭넓게 해주면서 자유를 주고, 현실적으로 이제 엔잡부터 해서 목회 이제 이런 작은 모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좀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